75페이지 봅니다. 75페이지 그 9번 할 자리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 해서 법조문 제목이 등록의 결격 사유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들을 12가지나 제시해 놓고 있는데 8번까지 지난번에 했고 지금 9번부터 12번까지 정리를 해야 된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중개업에 종사 못한다라는 거.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 자, 9번 봅니다. 고딕체가 법 전문이에요. 그래서 39조에 나중에 가서 보면 업무 정지 처분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그 법 규정에 따라서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21조에 가면 또 폐업에 관한 규정이 나와요. 그 규정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인데 폐업 신고한 자 동그라미를 치둡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였는데 그 폐업 신고한 자라는 동그라미 친 거하고 그 괄호 안에 걸 연결을 잘 시켜야 돼요. 그 폐업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정지 기간은 계속 뭐 되는 것으로 본다,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라. 그래서 그 내려진 업무 정지 처분 기간 동안만큼은 중개업에 종사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소리 같은데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느냐 하면은 옛날 초창기 법에는 이 9번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업무 정지 처분을 등록관청에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내리는데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뭐 업무 정지 처분 내리려면 내려라. 난 바로 내일 폐업 신고 내버린다. 그 폐업 신고 내고 난 다음에 모레 다시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회가 등록 처분 받아서 중개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대응 방안이 나오는 거라. 그러면 결국 등록관청의 입장에서는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는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폐업 신고 하려면 해라. 폐업 신고에도 불구하고 무슨 기간은 계속 진행된 것으로 보겠다. 정지기간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그 진행되는 정지기간 동안은 중개업에 종사한다 뭐한다? 뭐한다. 그러니까 등록 신청도 허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은 중개 업무를 하면 안 되잖아요. 해버리면 왜 되느냐? 무등록 중개업이 됩니다. 왜냐하면 폐업 신고를 했기 때문에 등록 효력이 소멸된 상태라. 등록 안 한 상태다. 그런데 중개 업무를 해버리면은 무등록 중개업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걸 그 설명을 해놓은 거다. 알겠습니까? 그 폐업 신고한 자 하는 걸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10번으로 갑니다. 10번 요게 또 조금 문장이 까다로워요. 알겠어요? 우리 39조 규정에 따라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누구?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입니다. 자, 법인 동그라미를 딱 치고, 알겠어요? 즉,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문장을 읽기 전에 우리가 항상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업무 집행 수단으로서 임원 또는 사원이라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게 이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실과 좀 차이점인데,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줄을 긋습니다.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 그걸 줄 거예요. 이 표현이 과거에 기출된 부분이죠.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누구이었던 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놨습니다. 그 자자를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들 국어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라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국어 문맥상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를 가리키는 거다 이 말이지. 언제적에 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 임원이었던 자는 그때 당시에 임원이었던 자는 그 법인에게 내려진 업무 정지 기간 동안은 중개업에 종사한다 뭐한다? 뭐한다. 전국 어디 가서라도 중개업에 종사를 뭐한다. 이 결격 사유다 이 소리입니다. 그 사유 발생 당시 가는 게 제일 밑에 줄 한번 봐봐요. 다운표를 제가 2개를 만들어 놨잖아. 거기 기출된 포인트거든. 사유 발생 당시라는 문장과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당시라는 문장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라. 그래서 그 점이 출제됐던 건데, 그래서 자, 칠판을 봅니다. 이해를 좀 하면은 문장이 쉽게 이해가 돼요. 이 사무실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근데 법인인 개업 공인 사무실에는 개인과 달리 항상 누가 필수적으로 존재한다? 임원 또는 사원이라는 사람이 꼭 존재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임원과 사원은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DE라는 사람도 근무하고 있을 수 있다 그랬어. 이 사람은 임원도 아니고 뭐 사원도 아닌 자죠. 아닌 자다 말이죠. 자, 요런데 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상호가 갑이야, 갑. 알겠어요? 이름이 갑이다, 법인의 이름이. 근데 이 갑에게, 알겠어요? 갑에게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려면은 그 전에 사유가 있었을 거다, 없었을 거다? 있었을 거다, 말이지. 그러면 사유 발생이 만약에 1월 3일 날 사유가 발생했다 쳐봐요. 그러면 업무 정지 처분은 당연히 그 뒤에 내려지겠죠. 1월 7일 날 내려졌다.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A, B, C, 임원 또는 사원인 사람이 3명인 것만인데요. A와 B가, 알겠어요? 1월 3일 날 뭐다? 근무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C라는 임원 또는 사원은 1월 7일 날 뭐다? 첫 출근을 했다라는 소리다. 임원으로서 이미 돼가.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질 당시에는 A, B, C 3명이 다 뭐 임원 또는 사원의 신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1월 3일 날 사유 발생 당시 시점에는 누구만이 임원 또는 사원이었다? A와 B만이. 알겠어요? 그럼 이 업무 정지 처분이 만약에 6개월 처분 내려졌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이었던 자 A, B는 요 6개월 동안 전국 어디 가서라도 중개업에 종사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러면 C는 처분 당시에는 임원이었지만은 사유 발생 당시에는 임원이 아니었잖아. 근데 자기는 첫 출근하자마자 이 사무실 의대에 붙다. 업무 정지 받아버렸어요. 그럼 얘는 이제 일을 안 하고 있겠죠? 그럼 아예 퇴직해가지고 퇴사 후에 뭐다? 다른 사무실에 근무하러 가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 결국은 이 10번 규정에 의하면은 요 A, B, C 중에 누가 결격사유에 해당돼가 있는 거다? A, B가 얼마 동안? 요 6개월 동안. 요런 취지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과거 기출 지문이 업무 정지 처분 받을 당시에 사원 임원이었던 자는 결격사유다. 그러면 OX, X 이런 식으로 출제된 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이 완전 국어 해석입니다. 알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출제될 때, 알겠어요? 업무 정지 처분 받을 당시라고 출제자가 함정을 팠는데도 거기에 그 단어가 눈에 잘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거든요. 왜 안 들어오냐 하면은 공부를 하실 때 이 문장 전체를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단어 위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그 업무 정지 처분 받을 당시라는 뭐 함정 표현을 썼는데도 내 머릿속에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관한 것들이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거기 on인지 x인지 판단을 못 한대. 문장은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바꿔도 그런 게 돼요. 그런데 왜 이런 규정을 둘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이 점 때문에 그래요. 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했다라는 거야. 누구 때문에 발생한 거야? 누구 때문에 발생한 거야? A, B 때문에 발생한 거야. 왜냐하면은 이 법인이라는 거는 자연인하고 달라가지고 행위 수단이 없잖아요. 손발머리 입이 없잖아. 그럼 누구를 통해서 행위를 하는 거다? A, B를 통해서 행위를 하는 거라. 이 A, B가 업무를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무슨 사유가 발생한 거다?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거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원 또는 임원인 자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요 DE가 1월 3일 날 근무하고 있었다 쳐봐요.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사유 발생 당시는 맞잖아. 1월 3일 날. 근데 이 사람은 임원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업무정지 6개월 내려지게 되면은 뭐 여기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일은 어차피 안 하잖아. 이 사무실이. 사표 내고 나가 다른 사무실에 취직하라고 된다, 안 된다? 된다. 무슨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이 되는. 이런 결과만 보더라도 봐봐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임원인자와 임원이
아닌 자를 구별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이 실제로 우리가 법인체의 업무 집행에 있어서는 임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소위 일반적으로 회사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은 뭐다? 거의 이 사람들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잘못과 이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은 구별이 돼야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10번도 됐고 11번으로 갑니다. 요게 또 시험 지문에 아주 자주 활용되는 결격사유인데 11번은 별표까지 해둡니다. 그나마 좀 쉬워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문장이 쉽습니다. 어느 법에 위반하여 이 법에 위반 동그라미를 딱 칩니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데 문장이 쉽잖아. 300만 원 이상을 줄 꺼놓은 거는 큰 뜻은 없어요. 옛날 법조문은 거기에 300만 원 이상 하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알겠지? 그냥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규정됐던 걸 이제 300만 원 이상으로 규정을 뭐한 거다? 완화한 거죠. 알겠지? 옛날에는 100만 원만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무슨 사유가 되어버렸다? 결격사유. 지금은 3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법 위반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일 때만 결격사유로 처리하지 다른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아도 결격사유다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아주 여러 번 출제가 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을 하는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가능성도 많지만은 뭐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집시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다른 법 위반의 가능성도 많다. 다른 법 위반이고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아도 중개업에 종사하는 데는 지장이 있다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7번째 줄에 가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가지고 한 7, 8줄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결론은 이거라요. 결론은. 이 판례의 결론은. 우리가 나중에 가면은 저 뒷부분에 이 50조를 공부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50조. 잘 봐봐요. 50조의 조문 제목이 뭐냐 하면은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다라는 소리야. 양벌 규정. 그 양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양적으로 요 벌은 형벌을 말해. 형벌. 알겠어요? 형벌. 형사처벌의 벌을 말합니다. 그 양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 양쪽이 누구냐부터 알아야 됩니다. 미리 들어두면 나중에 공부하는데 수월해져요. 그때 이야기하는 거기구나 하면서. 알겠어요? 그 양쪽이라는 게 요 단어 갖고 하면 돼. 우리가 항상 등하는 단어를 이 과목에서는 중요시역이라 그랬어. 이 등이 누구냐?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보조원 이 사람을 말하는 거다 말이지. 물론 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는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뭐 자격증 가진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원도 다 들어가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 등을 고용하고 있는 누구? 소장님이 개업공인중개사다 말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등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많이 쓰거든. 그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누구 이리 물으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다 이카마 다 알아요. 개업공인 소장님하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이 외에 또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나? 없잖아. 알겠습니까?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을 우리는 중개업에 종사한다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죠. 그 불법인데. 알겠습니까? 이 양쪽인 거야. 양쪽. 알겠어요? 그러면 이 양벌 규정은 뭐냐면 요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3년짜리나 또는 뭐다 1년짜리.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보면은 48조, 요거는 49조입니다. 48조에 가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는 위반 사례들이 5가지나 쭉 나와요. 그 다음에 49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형에 대한 위반 사례들이 뭐다 11가지나 쭉 나와요. 알겠어요? 요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딴 거 위반하는 게 아니고 요런 무슨 처벌받을 만한 위반, 형사처벌 받을 만한 위반 행위를 저질렀잖아. 그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직접 잘못을 저지른 자니까 이 규정에 따라서 징역형 또는 무슨 형? 벌금형이잖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의 벌금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형이니까 재판받아가 뭐다? 징역형 받을 수도 있고 무슨 형? 징역형 받을 수도 있고 무슨 형? 벌금형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양벌 규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이 사람을 이렇게 벌하는 외에 그를 고용한 누구에게도 개업공인중개사에도 동조해서
동조에서 규정한 무슨 형을 과한다? 벌금형을 함께 과한다 하는 게 양벌 규정이야. 알겠습니까? 그 요놈이 알겠어요? 요걸 위반하게 되면은 뒤에 3천만 원 이하 아닙니까?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이니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함께 과하고, 이놈이 요걸 위반하게 되면은 뭐다?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붙어 있잖아?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은 무슨 형? 1천만 원의 벌금형을 함께 과한다라는 거. 징역형은 안 되고. 알겠지? 이게 양벌 규정이야. 알겠지? 양벌 규정. 근데 이 양벌 규정이 이 사람한테 적용돼가 이 사람이 벌금형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이 말이지. 알겠지? 근데 이 벌금형 액수가 만약에 300만 원 이상이 나올 수도 있을까, 이거, 이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양벌 규정 때문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는 이 결격 사유에 포함되느냐? 이때까지는 그렇게 포함시켜 왔더랬어요. 포함시켜 왔더랬으면 이 사람은 결격 사유가 돼버리잖아. 결격 사유가 돼버리면은 소장님이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가 돼버리면 등록이 취소돼 버려요. 절대적 등록 취소라서. 이 너무 지나치다. 알겠지? 과잉 처벌이다. 이런 판단하에서 알겠지?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해 가면서 결국 결론이기라. 양벌 규정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결격 사유로 처리한다는다. 결격 사유로 처리하지 않는다 하는 판례가 몇 년 전에 나왔어요. 알겠습니까? 처리하지 않으니까 이 판례가 나옴에 따라서 이제 등록이 취소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만 내마 중개업 계속 해도 된다. 벌금 내마 계속 중개업해도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근데 이 경우도 좀 지나치다고 보여지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직접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고용한 죄밖에 또 있나라는 소리다. 알겠어요? 그래서 또 수년 전에 이 양벌 규정 50조를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해가 글자를 더 붙였어. 단서 규정이라는 걸. 다만 해가지고 양벌 규정을 적용하되 다만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요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규정을 붙였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말은 양벌 규정 적용한다는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벌금형 받을 일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라라는 소리다. 양벌 규정 적용받기 싫으면.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 단서 규정을 또 추가로 신설해 버렸어요. 알겠습니까? 그 양벌 규정 나중에 또 공부할 때 또 설명을 한 번 더 한다. 이 논리를. 알겠어요? 그런 겁니다. 근데 이렇기 때문에 진도가 빨리 안 나가는 거라. 뒤에서 공부할 걸. 그럼 대부분의 학원 선생들은 어떻게 해버리냐면 일단은 뒤에 가면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다 하는 것만 들어두세요. 해놔놓고 이 파트에서 양벌 규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결격 사유로 처리한다, 안 한다 하고 결론만 일단 알아두세요. 뒤에 가면 양벌 규정 공부하게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끝내버린다. 이 말. 근데 지금은 그렇게 끝내버리면은 양벌 규정이 뭔지도 안다, 모른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결론만 외워두는 거야. 물론 그렇게 해도 나중에 3월달 또 5월달 7월달 이 반복되면서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되긴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듣는데 찝찝하잖아 지금. 알겠습니까? 그거는 강의하는 사람 스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터진 게 77페이지에 보면 저 위에 벌금형을 분리선고하는 조문이 있어요. 그 세 번째 줄 끝에 보면은 네오박스 안에 2014년도 1월달에 본조 신설해놨지. 없던 규정이 하나 신설됐는데 이거는 왜 신설됐느냐. 지금 이 76페이지에 있는 11번의 결격사유는 어느 법 위반했을 때만 결격사유로 처리하게 돼 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을 때만.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봐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구에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어요. 위반했는데 아직 잡혀있다, 안 잡혀있다? 안 잡혀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또 부산에 가서 또 도로교통법을 또 위반해버렸어요. 알겠습니까? 그래가 붙잡혀 있었어. 그럼 이 사람이 저지른 죄는 몇 개? 2개를 저질렀잖아. 알겠어요? 같이 재판을 합니다. 경합범으로서.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재판을 결과 따져보니까, 심리를 해보니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는 벌금 100만 원 나오더라, 이 말이지. 형량을 계산해보니까.
근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는 벌금이 또 한 300만 원 이 형량이 나오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피고가 한 사람이니까 합체가 얼마? 400만 원 벌금형 이 선고를 하게 되면은 알겠어요? 맞잖아? 맞는데 이 갑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인지 100만 원 이상인지 알아 몰라? 몰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액수는 얼마 나왔는데? 400만 원 나왔는데. 이러면 이제 결격사유인지 아닌지 알아 몰라? 몰라.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형법에 38조 경합법 규정이 있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어떻게 해라? 분리해서 선고해라 라는 거라. 분리해서 선고하라 하는 말은 결국 판결문에 분리해서 설명하라는 거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는 얼마? 100만 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는 얼마? 300만 원. 이렇게 분리해서 선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갑은 결격사유도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라. 이 법 위반으로는 얼마밖에 안 돼 있게? 100만 원밖에 안 돼 있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있다며요. 이 법 위반하는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동안 이 법이 2014년도 1월 28일 이 조문이 신설돼서 가면 그 전까지는 봐봐요. 이 조문이 신설되기 전에 이 공인중개사법이 완벽했나 완벽하지 못했나 그런 거예요. 법이 우리가 시대대로 개정이 되는 데는 나름대로 좀 뭐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니까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다 말이지. 지금 뭐 최저임금 올라가지고 뭐 소상공인들이 이제 경영 부담이 가중된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또 발생하잖아. 하니까 또 원래 지난주죠. 1월 26일부터 2018년 1월 26일부터 상가금 임차보호법이 또 개정 시행됩니다. 무슨 얘기죠? 그래서 당장 두 가지가 개정되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나중에 가서 할 거니까 어차피. 월세 올려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 차임, 인상. 올려달라고 하잖아요. 경제사적인 변동에 따라서 안 맞으면은. 원래 상가금을 임대차에서 월세는 몇 프로까지 올려달랄 수 있도록 돼 있다? 9%예요. 100분의 9, 9%예요. 근데 이번에 개정을 내가 몇 프로로? 5%로 이렇게. 그 5%는 최근 뉴스 들은 게 있고, 알겠어요? 9%였는데 뭐다? 몇 프로로? 5%로. 5번 29회 시험에 꼭 나옵니다. 알겠어요? 벌써 한 문제 맞춰봤어. 알겠습니까? 그런 기다. 이 교재는 지금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지. 저대 가면 9% 돼 있겠지. 근데 제가 어제 기출문제집 해설 그 수정을 하면서 그걸 반영 다 해놨어요. 개정된 것들은. 나중에 이제 한 3월달 되면은 뭐 2월 말쯤에 기출문제집이 또 나올 거다 이 말이지. 그거 보면은 다 반영이 돼가 해설이 달려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렇다. 이해가 다 되잖아. 알겠어요? 이해가 되잖아. 그런데 자꾸 이게 빨리 진도 급하다고 해가지고, 알겠어요? 그럼 점검만 하고 지나가면은 뭐 전부 다 외우는 것밖에 안 남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내가 이거 뭐 학원에 외우러 왔나면서 이해하러 왔지. 알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또 이해를 해야, 그렇구나. 당연히 그래야지.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어야, 공부하는 맛도 납니다. 포기를 안 하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째 결격 사유가 제일 앞에 누구 중에 사원 또는 임원 중에 났습니다. 이거 뭐 1호 내지 11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1번부터 11번까지 제시되어 있었던 거 있잖아. 다 결격 사유라. 알겠어요? 그러면 사원 또는 임원 중에 결격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 자를 동그라미 다 쳐요. 그 자가 결국 누구냐? 제가 관로 안에 메모를 해놨어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원 또는 임원이라. 알겠어요? 무슨 얘기죠? 그자도 결격 사유다라는 거지. 자가 있는 법인이죠. 법인을 줄 거 놨잖아? 자, 그러면 이 말 뜻입니다. 자, 봐봐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알았어요? 지금 이 갑이라는 법인인 개업공인의 사무실에 보면은 ABC가 임원 또는 사원이고 DE는 임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의 구성대가 영업에 이제 종사하고 있는데, 알았어요? 누구 중에? 이 ABC 중에 이 사람이요. DE가 아니고 A, B, C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쳐봐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무슨 사유다? 결격 사유거든. 앞에서 했어요. 3번에 나왔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원 또는 임원 중에 무슨 사유?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나 없나? 있지. 있는 누구? 법인. 이 법인 갑도 무슨 사유가 돼버린다?
결격사유가 돼버린다라는 소리야. 누가 결격사유가 되니까?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니까 누구도 결격사유? 법인이 자체가 결격사유가 돼요. 그러면 법인은 개업공인중개사잖아. 등록한 법인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결격사유니까 등록이 왜 돼본다? 취소돼버린다라는 거야. 누구 때문에? 임원 때문에. 시 때문에 하지 말고 임원 때문에. 알겠어요? 시험 문제는 시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렇죠. 임원 때문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나치나 안 지나치나? 예를 들어서 임원 한 사람이 파산 선고 받았다고 이 법인의 등록을 취소시켜가지고 문 닫게 만드는 거는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38조 등록 취소 규정 가보면은 등록 취소 규정을 가보면은 이런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면은 지나치니까 불합리하니까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뭐하면 해소하면은 등록 취소 내린다 못 내린다? 못 내리도록 막아놨어요. 알겠습니까? 2월 이내에 해소하는 방법은 뭐고? 뭐 해임하면 되지 뭐 시를.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죠? 그런 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가치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제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원인자와 임원이 아닌 자를 구별해서 다룰 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지금은 요 사람이 파산 선고 받았다 하는데 그럼 요 놈이 파산 선고 받으면 뭐 해야 되겠나 말이지. 임원이 아닌 자잖아. 임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잖아. 이 사람이 파산 선고 받으면은 갑은 법인은 결격사유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다요. 그럼 가만히 놔두느냐? 요거는 아주 연 안 적어놨는데 39조에 가보면 우리 39조가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규정이라요. 그거 가보면 임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슨 정지? 업무정지사유로 만들어놨다고. 알겠어요? 이것도 합리적이다 불합리적이다? 불합리적이다. 이 한 사람이 뭐다 파산 선고 받았다고 업무정지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 동안 이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 문 닫게 만들어서는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마찬가지 매달 이내에 2월 이내에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정지 내린다 못 내린다? 못 내리도록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38조와 39조. 근데 제가 지금 강의할 때 뒤에 38조가 그리 되어 있고 39조가 그리 되어 있다 하면 말을 하면은 뭐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눈으로 확인했다 안 했다? 안 했거든. 그래서 이게 자신감 있는 지식이 못 돼요. 원래.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뒤에 그 38조, 39조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드릴 시간적 여유가 있다 없다? 없어서 대부분은 그냥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한 확인을 해야 뒤에 법이 그리 돼 있네. 내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뭐 내 지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몇 페이지로 가보느냐 하면은 180, 190 2페이지로 가봐요. 192페이지에 가면은 3절에 무슨 취소? 등록을 취소해가 1번에 무슨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되는 사유 해가지고 제일 밑에 줄에 38조 1항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럼 오른쪽에 네오박스가 있는데 이 8가지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 알겠어요? 근데 거기에 3번을 딱 봅니다. 3번 안에 네오박스는 지금 보지 말고 10조 1항 이런 규정에 의한 무슨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결격, 그러면 이제 결국 봐.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다 이 소리야. 알겠어요? 근데 다만 봐봐요. 동항 제12호 규정 12호가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결격사 이거 아닙니까? 12호가 이거잖아 이거 임원 중에 사원 또는 임원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자체도 무슨 사유다? 결격사유다 하는 그 12호거든. 12호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리 적어놨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 말을 해드린 거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알겠어요? 자, 몇 페이지로 가보느냐 하면 요걸 또 찾아봐야 될까 이거 요거 196페이지 봐봐. 196페이지 보면 4절에 업무 정지 나왔잖아. 여기 39조거든. 제일 밑에 봐봐요. 관로에가 39조 1항 돼 있잖아. 그 39조는 업무 정지 사유가 몇 가지나 쭉 제시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197페이지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1번부터 몇 번까지 뒷페이지 15번까지 쭉 15가지나 나열되어 있어요. 이게 다 업무 정지감이야. 업무 정지 사유. 개업공인중개사가 요 중에 한 가지 해당되면 업무 정지 사유라. 그런데 몇 번을 보시느냐 하면은 알으세요. 몇 번을 보시느냐 하면 1번을 봐.
1번. 법제 10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 제1항 1호 내지 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이렇게 하는데 1호 내지 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바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야.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뭐로 둔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해놨죠? 사원 또는 임원카는 말 안 나오지? 그 말이 바로 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 이 사람이 자격증 없으면 중개보조이잖아. 그러니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두게 되면은 무슨 정지사유다? 업무 정지사유인데 지나치니까 다만 뭐라고 돼 있노?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 대상에서 뭐 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지금 아래로 딱 비교해봐요. 비교해보면은 뒤에 조문에 딱 보다시피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임원 또는 사원인자가 결격사에 해당되느냐? 소속 공인 또는 중개보조원이 뭐다? 임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가 결격사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다르다라는 거라. 그래서 항상 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임원 또는 사원인자와 임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구별해서 다루고자 하는 이런 시각을 늘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77페이지로 되돌아가서 12가지 결격사유가 다 마무리됐어요. 그렇지? 오늘은 9번, 10번, 11번, 12번 네 가지를 했는데 지난주에는 1번부터 8번까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기억이 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물어보면은 지난주에는 1번부터 8번까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하면은 뭐 몇 가지 정도는 이야기할지 몰라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강의할 사람도 아니고 주관식 시험을 칠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이잖아. 객관식은 출제위원이 제시한 글을 읽고 글을 읽은 다음에 자기가 공부한 지식을 떠올릴 수만 있으면 돼.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는 바로 뭐다? 주관식으로 뭔가 떠올리라는 거잖아. 그래서 못 들리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1번부터 8번까지를 쭉 이야기할 건데 귀로 들릴 거다. 들으면 지난주에 들어본 기억이 난다 안 난다? 난다 정도만 되면 돼. 그렇죠? 들어본 기억이 난다라는 정도만 되면 된다. 이런 상태에서 반복을 좀 하면은 들어본 기억이 좀 더 선명해지는 순간 합격합니다. 그러세요. 그냥 결격사 12가지를 다 말해보세요. 하는데 말까지 다 해뿐만 요 와서 강요하면 되고. 알겠습니까? 주관식도 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객관식 시험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내가 알고 있으면 되느냐. 그 선을 잘 지켜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득점 하는 사람들 있잖아. 과목별로 막 90 몇 점씩 맞추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대체로 결격사 12가지 다 말해보세요. 주관식을 던지도 12개 중에 10개 이상은 다 말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 있죠? 응? 무슨 처분? 그 처분이나 그냥 처분의 종류가 많아요. 지금 등록 취소도 처분이고 행정처분이고 업무 정지 처분도 행정처분이고 그것이요. 뒤에 가면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가는 것도 있고 500만 원 과태료 처분 가는 것도 있고 자격 취소 처분 가는 것도 있고 자격 정지 처분 가는 것도 있는데 그게 다 일정한 뭔가 위반했을 때 내려지는 처분들이잖아요. 그 처분의 종류에 따라서 처분권자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알겠어요? 그게 또 이 파트에서는 그게 출제가 안 되는데 아까 전에 192페이지 봤죠? 등록 취소 나오고 업무 정지 나오잖아. 그 파트에서 시험 문제 물을 때 그걸 잘 물어요. 처분의 종류에 따라서 처분 기관이, 처분 관청이 어딘지 그런 걸 잘 묻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당연히 등록 취소는 누가 처분하겠어요? 등록 관청이 내리는 거지. 누구한테?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등록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니까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라요? 개업공인중개사잖아. 알겠어요? 업무 정지 처분도 누구를 대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누가? 등록관청이 내립니다. 알겠어요? 근데 자격 취소 처분 가는 건 지난번에 잠시 이야기했는데 알겠어요? 시도지사,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한테 내리는 행정처분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자격정지 처분 가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한테 내리는 행정처분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과태료 하는 거는 또 있어요. 100만원 과태료나 500만원 과태료 하는 거 있는데 그 과태료는 과태료 사유에 따라서 누가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그러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 내리는 경우도 있고 시도의사가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뭐 등록관청이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 거 시험 문제 나중에 물어본다고. 그 뒷부분에서는. 알겠어요? 그래서 기출된 문제가 몇 문제 돼요. 과태료 부과 사유와 과태료 부과 기관과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를 제가 봐봐요. 이야기를 해드려요. 1번이 뭐예요? 번호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뒤집어. 저는 그런 강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거의 순서대로 나와. 알겠습니까? 두 문자 따가 외운 게 아니고 오래 하다 보니까 법조문이 눈앞에 지금 보이는 정도거든. 알겠어요? 그 1번이 미성년자예요. 2번이 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번은 뭐 검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민법에서 용어가 바뀌어가 뭐 비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알았어요?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로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라요. 소속 공인중개사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런 8가지가 지난 시간에 점검했던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아주 복잡하게 공부한 것도 있죠. 등록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요 결격 사유는 등록 취소 사유에 따라서 좀 달리 볼 문제가 있다. 등록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3년이라는 결격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몇 가지 있었다? 등록이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이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이라는 이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가 4가지나 있었다 이 말이지. 첫 번째가 사망 또는 해산으로 등록 취소된 경우, 두 번째가 뭐 등록 기준에 미달돼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돼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네 번째가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된 경우.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있었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뭔가 들어본 것 같기는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죠. 알겠습니까? 그 아직까지 이 상태에서는 합격에 이르기는 힘들고, 제가 지금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 어제 들어본 것 같은데 그 내용적 의미가 싹 살아오를 때, 기억이 날 때 합격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적어도 그 결격사유를, 12가지 결격사유를 최소 몇 번 정도 공부, 3번 이상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 최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5번 정도까지 반복 공부하면 거의 합격은 한다. 이렇게 봐도 돼요. 왜 제가 최소 3번이라고 하느냐. 알겠어요? 우리가 학원 커리큘럼을 보면 다 그래. 전국의 학원이 1월달부터 시작한다고 봤을 때 2개월 과정으로 순환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1, 2월달에 한 번, 3, 4월달에 한 번, 5, 6월달에 한 번 아닙니까? 그럼 이 책은 3번 반복해보면 끝이야. 이제 볼 기회도 없어.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7, 8월달에 문제풀이 한다 이 말이지. 그때 또 한 번 더 반복을 하게 된다 이 말이지. 그렇죠? 문제 풀면서. 알겠어요? 그 다음에 9, 10월달에 또 모의고사 문제풀이든 무슨 뭐 특강이든 또 한 번 더. 그럼 총 몇 번이고? 5번 아닙니까? 그래서 이 10개월 동안 5번 반복을 뭐다 제대로 결석 안 하고 하시면은 합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돼. 뭐 꼭 결석이 뭐다 중간중간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1년 말에는 조금 힘든 자격증이고 2년 하면 뭐 좀 여유가 생기면서 하게 되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3년차 공부하고 4년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운이 좀 안 따라줘서 그래요. 운이. 알았어요? 해필이면 내가 치는 그 해의 시험 문제가 뭐다? 내 스타일하고 안 맞게 나오는 거야, 그게.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78페이지에 3절에 이중등록의 금지 등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은 너무나도 쉬워요, 내용은.
그 왜 등자가 붙었느냐 하면은, 아시죠? 지금 밑에 1번이 무슨 금지? 이중 등록 금지고, 저 밑에 2번이 무슨 금지? 이중 소속 금지입니다. 그래서 1번의 그 이중 등록 금지는 12조 1항에 규정되어 있고, 2번의 이중 소속 금지는 12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12조 1항과 2항을 합쳐서 12조 조문 제목이 이중 등록의 금지 등이 났어. 이 등이 붙은 거는 이중 소속 금지 때문에 등이 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이중 등록도 뭐하고 금지하고, 뭐 또 금지한다? 이중 소속도 금지한다. 이중 등록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등록 몇 번 이상 하면, 2번 이상 하면 다 이중 등록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생각을 좀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등록관청이 어딥니까? 등록관청이. 그냥 시장, 군수구청장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알겠어요?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고쳐야 돼요. 이 시장, 군수구청장 가면은 전국의 시군구청장이 260명이 넘어요. 그럼 아무 시군구청에 가면 다 등록이 되나 이 말이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은 그 전국의 시군구청장 중에서 어느 시군구청장이 나의 등록관청이 될 거냐. 그걸 정하는 기준도 같이 알아두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 알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우리 일반인들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조금 소홀히 할 수밖에 없거든. 여러분이 소송 걸락하면 어디 가서 소장 냅니까? 이리 물어봐. 일반인한테 물어봐. 법원 가서 소장 내지 한다 이 말이지. 그럼 법원은 대구시에도 법원이 있고 부산에도 법원이 있고 서울에도 법원이 있는데 그럼 아무 법원이나 가면 다 소장이 접수되나 이 말이지. 이리 또 질문하면 뭐다? 아, 그것도 그러네. 이리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그 사안에 따라서 전국에 법원이 많잖아. 알겠어요? 어느 법원이 뭐 관할이냐라는 그 관할을 정하는 기준, 그걸 같이 공부하는 이런 생각을 늘 가져줘야 된다. 그럼 등록관청이 어디냐? 하면 시군구청장이라 하는데 전국에 그렇게 시군구청장이 많은데 그 시군구청 등록관청을 정하는 뭐다? 기준이 뭐냐라는 거. 그걸 같이 공부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이다 그랬잖아. 주소지야 뭐 대구에 있든 부산이 있든 사무소를 서울에 두고자 한다면 서울에 사무소. 그럼 강남구에다가 사무소 두고자 한다면 강남구청장이 뭐다? 등록관청이 되는 거다. 그런 식이잖아요. 습관을 빨리 바꿔버려야 돼요. 그런 거는. 그런 걸 자꾸 주의를 줄 시간이 없어요. 습관을 바꿔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대구시 북구에다가 사무소를 둔 개업 공인중개사가 북구청장이 등록관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미 이 안에 사무소가 있는데 등록해가 사무소가 있는데 북구에다 또 등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중 등록이다라는 거지. 그런데 북구에다가는 또 등록 안 하는데 남구에 가가 또 등록을 해. 북구에 이미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것도 무슨 등록이다? 이중 등록이다. 그 말을 이제 논리적으로 문장을 만들면은 지금 사례를 이야기한 거고. 등록관청 관할구역을 같이 하든 등록관청 관할구역을 뭐 달리 하든 이중 등록에 해당한다라는 이런 논리적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있죠. 이 북구에다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이 된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알겠어요? 자기가 자격증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법인을 설립하는 거라.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해가. 지가 법인의 대표자가 돼가 법인 이름으로 또 사무소 개설 등록을 북구에다 내든지 남구에다 내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도 무슨 등록이다? 이중 등록이다. 이건 또 무슨 논리냐? 종별이,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이 몇 종류예요? 3종류잖아. 그 종별을 달리해서 이중으로 등록해도 위반이다, 위반 아니다? 위반이다라는 논리가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지나게 돼 있잖아. 이중 등록 금지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는 물론 등록관청을 달리하는 경우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런 말을 써놨잖아. 이제 이해됐습니까? 이 문장이. 그런 거다.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봐봐요. 사실상 폐업. 사실상 폐업. 알겠어요? 사실상.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폐업했다 하면 폐업인 줄 아는 거야. 그냥.
근데 봐봐요. 법률상 폐업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무슨 얘기죠? 그럼 제가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개사무소 없애버렸어요. 이제 폐업할 마음으로. 직기도 다 없애버리고 사무소 방도 빼버렸어요. 이제 일 안 하나? 안 합니다. 중개 그만둘 생각으로. 그럼 폐업했나 안 했나? 폐업했잖아요. 그게 무슨 폐업이고? 사실상 폐업이죠.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렇게 폐업을 하고자 한다면은, 폐업 신고를 해야 돼. 알겠어요? 그런데 사실상 폐업을 해놔놓고 신고 절차를 마무리 짓다, 안 짓다? 안 짓다. 그럼 법률상으로는 폐업 상태도 아니다?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법률상으로는 등록의 효력이 살아있나 죽었나? 살아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상 폐업만 한 상태에서 법률상 폐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등록하는 거야. 그럼 무슨 등록이고? 이중 등록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 일반인들 생각에는, 아니, 내가 실질적으로 뭐 사실상 폐업했으면 됐지. 뭐 신고, 그게 뭐 그리 중요하노? 이 말이지. 종이 쪽지 하나, 신고서 하나 작성해가 내는 긴데, 그건 뭐, 내는 게 뭐 그리 중요하노 싶어가지고 신고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그냥 폐업했다 생각하고 다시 또 등록해요. 그럼 무슨 등록이 돼버린다? 이중 등록으로서 처벌 대상이 되는 기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옛날엔 또 행정적인 업무 처리가 느슨했던 시절이 있잖아. 옛날에는. 알겠어요? 그래서 요즘 뭐 50대만 넘어가면 전부 다 진짜 생이라고 고적상 생이라고 다 달라. 알겠습니까? 역이용해가지고 다 고적상 생일이 진짜 생일 맞는데도 뭐다 호적이 뭐 늦게 됐다 해서갖고 뭐 일찍 됐다 해서갖고 전부 다 거짓말 했었잖아. 알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 그런 게 많이 없어졌겠지만,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저희 형님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알겠어요? 제 가족 이야기라가 좀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은, 한 80년대 초반이 싶습니다. 알겠어요? 오래전에. 이 차 있잖아, 자동차. 알겠어요? 자동차를 오래 타다가 이제 폐차 지경에 갔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폐차장 가고 폐차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세차가 필요하니까 세차 뽑았나 안 뽑았나? 뽑았어. 세차 뽑으니까 뭐 또 등록하라 하니까 또 등록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몰고 다니고 있어요. 알겠어요? 몰고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뭐 고지서가 날라와. 고지서가 뭐고 하니까 옛날에 폐차했던 차 있잖아요. 그 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왜? 법률적으로는 그 차가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신고를 안 해봤다. 자동차 등록사업소가 폐차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자기체? 그리고 그 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억울하잖아. 그래도 어쨌든 뭐 살아있으니까 내라고 하니까 내는 거야. 내는데 내기 이제 또 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자동차 등록사업소 가가지고 이제 그 폐차했던 차에 대한 뭐다 폐차 신고를 하러 갔어요. 가니까 그 자동차 등록사업소의 공무원이 뭐다 폐차한 지가 언젠데 인자 또 폐차 신고하러 왔노 하면서 니 과태료 많아 이칸다 또. 알겠습니까?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안 하면 뭐다 과태료 부과 쌓이거든. 알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런 거 보면 법은 형식적인 절차도 중요시 여긴다 안 여긴다? 여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절차도.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 공부해보니까 봐봐요. 도시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공부하면서 뭐 지방의회 의견 정치를 거치니 안 거치니 주민의 의견을 듣니 안 듣니 그런 거 다 중요하나 안 중요하나? 중요하잖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니 안 거치니 다 중요하나 안 중요하나? 중요하잖아. 현실적으로 뭐 지방의회 의견 정치하는 거? 그냥 모양새잖아요. 알겠어요? 주민들 의견 정치하는 건 모양새잖아요. 모양새 갖추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바쁘게 문지기 사는 사람들이 뭐 도시관리계획 위반하는데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 살아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법은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갖춰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런 거. 중요하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그런 거. 그리고 이중등록 금지 부분에 그런 걸 좀 적어 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이중소속 금지 가는 거는 주어를 한번 봐봐요. 제가 줄을 꺼놨잖아. 개업공인중개사 등자가 붙었죠. 등을 동그라미 딱 쳐놔요. 거기에. 그 위에 이중등록 금지는 주어 줄 꺼놨는데 등자가 붙었나 안 붙었나? 안 붙었잖아. 알겠어요? 당연하죠. 자, 봐봐요. 이중등록 금지 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뿌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뿌이다. 그럼 이중소속 금지 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도 위반할 수 있지만 누구도?
등도 위반할 수 있는 거야. 등도. 이 사람도 이 사무실에 취직, 저 사무실에 취직하면 무슨 소속이고 이중소속이지 뭐. 알겠습니까? 이 규정의 적용 대상자의 범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존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이게 이중 소속 금지 규정이다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마지막 줄에 봐봐요. 이런 게 이제 쏘가 넘어가기 쉬운 사례 지문으로 나왔던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슨 기간 중이거나 휴업 기간 중이거나 무슨 기간 중에도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이중 소속은 뭐 금지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사례 지문으로 나온 거죠. 자, 봐봐요. 우리가 이중 소속을 금지하는 취지를 언뜻 생각해봐. 이 사무실에서도 일하고 저 사무실에서도 일하고, 즉 동시에 두 군데 사무실에서 일하지 말아라.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런 취지로 퍼뜩 생각 들어보면, 아니 내 사무실, 내가 개업공인중개사인데 내 사무실은 지금 휴업기간 중이다. 일 하나 안 하나? 안 하잖아. 휴업기간 중이니까. 또 업무정지기간 중이니까 일 하나 안 하나? 안 하잖아. 안 하니까 휴업기간 중, 업무정지기간 중만큼은 다른 사무실에 취직해가 일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뭐다? 무슨 상으로 보면, 법률상으로 보면 무슨 소속이 맞다? 이중 소속이 맞다. 실제로는 뭐다? 한쪽 사무실에만 일을 하고 있는 건 틀림없지만.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중 소속이 되지 않으려면은 한쪽 사무실에 뭐 개업공인중개사라면 폐업신고 내고 다른 사무실에 취직 가라. 이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취지다. 그럼 봐봐. 이중등록 금지, 이중소속 금지의 내용은 좀 쉽잖아. 내용이 너무 쉽다 보니까 출제하시는 분이 내용을 잘 안 물어봐요. 물어보면 그거는 너무 쉽고, 물어보기보다도 결국 답은 이 표 갖고 답을 만들어요. 위반 시의 제재. 위반 시의 제재. 그 이중등록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한 거 아닙니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도 되고 몇 년짜리, 1년짜리 형사처벌 사유도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중소속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면 위반할 수 있는 사람이 세 가지 아닙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1년.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 뭐 자격정지 사유고 몇 년, 1년. 중개보존이 이중소속을 하면은 행정처분 대상은 안 되니까 형사처벌 대상만, 1년짜리 형사처벌 대상만 되는. 그러니까 누가 이중소속 금지 규정을 위반에 따라서 제재의 내용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게 표를 구분. 이 제재의 내용을 잘 물어. 왜? 내용은 너무 쉽다 보니까. 제재의 내용은 외우는 사항이잖아. 그 외웠다 안 외웠다 이건 공부했다 안 했다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걸 오히려 잘 묻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마인드를 또 고쳐야 됩니다. 근데 저만 고치려고 노력을 하니까 잘 안 고쳐지더라고. 시간이 좀 흘러야 돼. 제가 잔소리를 수개월 동안 해야 여러분들이 고칩니다. 여러분들은 법 과목을 많이 공부합니다. 법 과목. 그럼 무슨 법이든 간에 법을 공부한다 하는 거는 뭘 공부하는 거냐 하면은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권리와 뭐 의무의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게 결국에는 법률 관계를 공부하는 기다. 이렇게 공부하는 기거든.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권리의 내용이 뭔지, 의무의 내용이 뭔지, 이런 거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법은. 알겠어요? 그래서 법을 제대로 공부했는 사람은 무슨 의식이 강하다? 권리의식이 강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또 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뭐다? 의무를 이행을 잘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지. 이 법을 엉터리 배운 사람이 뭐다? 의무를 위반을 잘 해서 그렇지. 알았어요? 요리 사서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권리의식도 강한 반면에 뭐 자신의 의무를 잘 이행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걸 가급적 뭐다, 준수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알겠어요? 우리 수업도 10시에 딱 시작하는 거는 뭐다, 정해진 약속이다, 약속 아니다? 약속입니다. 알겠습니까?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강의하는 저는 딱 10시에는 무조건 여기 들어와 있었나, 안 들어와 있었나? 들어와 있다는 게 제 의무야. 의무. 알겠어요? 무슨 얘기 있죠? 여러분들이 늦게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뭐다, 좀 늦게 오더라도 저는 여기에 10시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여러분이 늦게 오니까 나도 저
있다가 뭐 10시 10분에 들어오고 이래서는 안 되는 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게 이제 의무를 잘 이행해야 되는 이 법을 공부하다 보면 자꾸 그런 마인드가 생깁니다.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내용에 치중을 해서 공부를 많이 해. 내용. 이 내용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자, 봐봐요. 권리와 의무의 뭐? 주체. 주체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누구의 권리고 누구의 의무냐 하는 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내용만 알려고 노력하지 말고. 지금, 자, 이중 등록 금지, 이중 등록 뭐? 금지 의무죠? 그렇죠? 누구의 의무입니까? 그거 적어 놨잖아. 줄 거 놨잖아.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다. 그러면 이중 소속도 금지죠? 이 금지 의무의 주체는 누구다? 그거 적어 놨잖아. 줄 거 놨잖아. 동그라미까지 쳤잖아.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다. 의무의 이행 범위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런 걸 잘 착용해야 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아까 질문했죠? 등록 취소 처분, 업무 정지 처분 누가 내립니까? 물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권한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게야. 등록 취소 처분을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등록 취소 처분 내리는 거지. 누구의 권한이다? 등록 관청의 권한이야. 알겠어요? 아무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알겠어요? 법을 위반했다고 해가 등록 취소 처분이라는 이 행정처분을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법에서는 누구의 권한으로 딱 정해놨다? 등록 관청의 권한으로 정해놓은 게야. 알겠습니까? 그게 주체가 중요한 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주체.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 공부하면 나중에 의무도 공부할 때 보면은 알겠어요? 계약법 파트 가면 이제 매매 계약 공부할 때 되면 매도인의 뭐와 뭐 권리와 의무,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면서 뭐 구분해서 정리를 하는 거잖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이런 걸 공부하는 거잖아. 자,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 했던 차임,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뭐다? 월세, 차임을 정액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몇 프로? 5%로 개정됐다 하잖아. 누구의 권리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임대인이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럽니다. 그리고 권리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또 이것도 중요해. 객체. 알겠어요? 이 권리는 이 사람의 권리인데, 이 사람이 그런 권리의 내용을 누구를 상대로, 이 사람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다. 이 객체도 중요한 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보면은 항상 뭐 위주로만 공부한다? 내용 위주로만 공부하지. 이걸 놓쳐버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항상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학도들이다 보니까 이 갖고 한번 뭐다 테스트를 싹 해봐요. 분묘기지권 하는 것도 권리다, 권리 아니다? 권리입니다. 그 권리의 내용은 나중에 상세히 공부하시기로 하고, 이 권리의 주체가 누구다? 누구의 권리입니까, 이게? 자서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자, 제가 자서인데, 알겠어요? 또 다른 자손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손이 여러 명이다. 그 자손 여러 명 자손들이 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 분묘를 뭐다? 실질적으로 수호하고 뭐 봉제사를 담당하는 자손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 사람의 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문중분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누가 그 봉제사를 담당합니까? 종손이잖아. 그래서 종손이 뭐다? 분묘기지권을 가진 권리의 주체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나 어느 문중에 가봐. 종손이 이미 갚을 있어. 알겠어요? 그 종손이 알겠어요? 분묘를 수호하고 담당하고 있다, 뭐하고 있다? 뭐하고 있다. 그래서 종중에서 직접 뭐다? 분묘를 수호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손에게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인정하는 것이 옳다? 종중에게 인정하는 것이 옳다. 이런 판례도 있는 거다, 이 말이. 그런 게 중요한 게야, 법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객체가 있을 기다, 없을 기다? 있을 기다. 그 객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땅에 대한 권리입니까? 분묘에 대한 권리입니까?
여기 토지잖아. 분묘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분묘기지권의 주체 있지. 일반적으로 문중분묘기는 종손이자 일반적으로는 특이한 케이스 빼고는. 그럼 종손이 여기서 절을 딱 한다. 그렇지. 이 사람이 분묘기지권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 분묘기지권의 객체는 분묘가 아니고 이 땅이 땅. 이 땅을 이용할 권리. 그게 바로 분묘기지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 땅이고 분묘도 내 분묘면 뭐다? 분묘기지권 따질 필요 있나 없나? 없어. 알겠습니까? 남의 땅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지금 분묘기지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남의 땅인데도 내가 분묘를 설치했고 이 설치된 분묘의 수호 봉제사를 위해서는 네 땅을 좀 이용할 수 있었는데 없었는데? 있었는데 이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뭐다? 분묘기지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대한 권리야. 분묘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분묘기지권의 객체는 분묘가 아니고 뭐다?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누구 소유의 토지, 타인 소유의 토지가 바로 분묘기지권의 객체다라는 거다. 이런 걸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공부를 해야 내용도 쉽게 정리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 요 사람은 을이라고 쳐봐요. 분묘기지권의 주체가 을이고 토지 소유자는 갑이야. 그럼 누구와 누구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겠노?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갑은 내 땅에 네가 와 마음대로 분묘 설치해가 땅을 이렇게 절하노. 그 절하는까지 내 봐주겠는데 이 분묘 수하기 위해서 주변에 뭐다 막 시설물 설치한다. 내 땅에 자꾸 시설물을 뭐다 넓게 설치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 땅 주인은 소유권에 침해받는 거잖아요. 여기서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야. 요까지만 사용해라. 이까지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까지도 사용하고 싶었잖아. 알겠습니까?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항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와 객체도 생각해보는 공부를 하시라라는 거다. 알겠어요? 제가 이 강의를 쭉 해보면 민법 선생들이 알겠어요? 강의를 하면서 뭐다 이런 걸 다 이야기는 합니다. 말은 다 하는데 주체와 객체에 대해서 말은 다 하는데 강조를 잘 안 해.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뭐다 주체, 객체에 대한 뭐다 마인드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용 위주로 강조를 해버리니까 주체와 객체는 그만 수험생들이 뭐다 놓쳐버린다. 강의는 하더라고. 알겠어요? 강조를 안 해서. 알겠어요? 됐죠? 그래서 지금 이 표도 봐봐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건 이중소속 금지 규정은 자 제가 질문을 요래 한번 봐봐요. 이중소속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아요? 이리 묻잖아. 이중소속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아요? 이리 물으마. 좀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질문이 부실한 거예요. 왜? 질문할 때 누가 위반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처벌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그런데 이중등록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아요? 이 질문은 부실하지 않아요. 왜? 위반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잖아. 개업공인중개사로.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해주나 안 해주나 뭐다 알아차리면 되는데 이 이중소속 금지 규정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했는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했는지 중개보조를 이중소속을 했는지에 따라서 처벌의 내용이 같다 다르다? 다르니까 질문할 때도 누가 위반했는지를 똑바로 이야기를 해줘야 답도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한 수험생이라면 질문이 엉터리라도 답은 제대로 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우문의 현답이라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항상 우문의 현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 뭐다? 질문이 조금 부실해도 뭐다? 그걸 감안해서 답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실전에 들어가 보면 봐봐요. 이의 신청 문제가 늘 생기나 안 생기나? 생기죠. 그럼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그 문제 자체가 조금 뭐다? 문제거리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 우문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공부가 제대로 된 사람이나 이 출제자가 조금 문제를 조금 부실하게 만들어내긴 했지만은 이걸 물어보는 의도에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이 요구하는 답은 3번이지 하면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답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현답을 하게 된다. 그러면 남들이 이 신청회가 학교 가든 말든 간에 나는 원래 발표된 정답대로 맞춰서니까 이 신청 문제와 관계없이 합격해 버리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기출문제집 나오면 한번 봐봐요. 제 과목 부분에 보면 해설을 보면은 몇 문제 정도가 이의신청 소지가 있다,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많이 적어놨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수험생들이 이의신청 했다랬다. 안 한 문제야. 안 한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논란의 소지가 있더라라는 거. 그걸 다 해설 부분에 적어놨어요. 그렇지. 우리가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문제가 분명히 잘못 출제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이 그걸 발견을 뭐해가 오류가 없는 문제인 양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문제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봐요. 열심히 하면 요 강의하는 사람이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다? 더 해야 돼.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면 요 강의하는 저로서는 뭐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 이왕 알고 있는 지식만 갖고 입으로 강의를 해도 뭐다? 이건 다 소화되거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됐고, 그러세요. 뒷페이지에 보면 80페이지에 봐봐요. 4절에 뭐 기준?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이 나서, 알겠어요. 이 13조를 공부하는 부분인데, 자, 일단은, 알겠어요.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은, 양갈로 1번으로 바로 가봐요. 알겠어요. 양갈로 1번. 그 위에 거는, 알겠어요. 그냥, 다음 봤을 때 여러분들 읽어봐도 되고, 알겠어요. 일단 법조문의 내용을 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는 것이 훨씬 수월해져요. 그렇죠. 응용이에요, 응용. 양갈로 설치 원칙이긴 한데, 관로 안에 제가 1등록, 1사무소 원칙, 이걸 다른 말로 이중사무소 금지,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중사무소 금지. 알겠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13조 1항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2대, 1개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라는 거야. 문장은 국어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국 어디 사무소를 두든 간에 전국에 사무소는 몇 개만 있어야 된다? 1개만 있어야 된다. 그 소리야. 알겠어요. 당연히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있겠죠. 왜? 등록관청이라는 건 사무소 소재지가 등록관청을 정하는 기준이니까 당연히 사무소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있겠죠. 알겠어요.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가지고 오른쪽 페이지까지 알겠어요. 판례가 2개가 소개되어 있어요. 2개가. 그래서 81페이지에 보면은 7번째 줄에 끝에 보면 2004년도 3월달 판례가 하나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밑에 또 한 4줄, 5줄 더 내려가면 2005년도 1월달 판례가 또 소개되어 있죠? 그렇죠. 이 두 판례를 같이 설명을 듣습니다. 자, 읽어보시는 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는 거고, 자, 설명 들으면 간단해요. 이게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대구의 저 신천변에 이편한 대림 아파트 있죠? 그거 분양할 때 뭐다? 뜻다방 단속에 대한 사건이에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뜻다방 업자가 5명이 단속당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렇지? 근데 뜻다방 5명이 단속당했는데, 결국 이 뜻다방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뜻다방이라는 글자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단속하려고 하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있어야 되죠. 그때 당시 2003년도인가 4년도에 단속을 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이중사무소는 금지다, 금지 아니다? 금지다. 이 규정, 즉 13조 1항, 이거 위반으로 단속한 거예요. 그럼 뜻다방은 무슨 사무소다? 이중사무소다 해가 단속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이중사무소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들 1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든. 그 실제로 벌금형이 나오겠지만, 알겠어요. 그런데 그 단속당한 5명이 다 뭐다? 형사처벌 유죄라. 알겠어요. 그런데 3명은 알겠어요. 승복을 하고 그냥 벌금 내고 치아버렸어요. 그런데 2명은 승복을 못 하는 거야. 2명은. 그래가 뭐다? 항소 제기했는데 항소 제기했다 또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2명이. 알겠어요. 벌금 그 얼마 내고 치아버지 그걸 대법원까지 걸고 간 거야. 알겠어요. 그건데 2004년도에 뜻다방업자 판례는 도명 천막 판례예요. 알겠어요. 그 뜻다방 영업을 했는데 보도상에, 모델하우스에 있는 인도 보도상에 뭐를 설치 운영했다? 도명 천막을 설치 운영한 거예요. 설치를 해가 뜻다방 영업을 한 거고. 2005년도에 뜻다방 그 대법원 판례는 아시죠? 같은 장소에서 대형 파라솔을 설치해가 뜻다방 운영을 한 거야.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우리 도명천막을 설치 운영한 떴다방 업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도명천막은 중개사무소 맞다 안 맞다? 맞다. 걔가 이중사무소다. 해가 유죄 판결 나버렸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대형 파라솔 운영한 떴다방 업자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다? 중개사무소가 아니다. 이래가 이중사무소가 아니다. 이래 돼본 거야. 무죄 판결이 나버렸어.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문제가 터져본 거예요. 뭐 국토교통부의 입장에서는 떴다방을 단속해야 되는데 이 판례가 1년 사이 두고 2004년, 2005년 1년 사이 두고 유죄 판결, 무죄 판결 엇갈리게 나쁘니까 앞으로 떴다방 운영하는 사람들 전부 다 천막 설치하나 파라솔 설치하나 파라솔 설치할 뿐만 아니라 단속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국토교통부가 우리 법을 개정안을 내게 됩니다. 개정안을 내가 그래서 81페이지에 중간에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임시중개시설물 동그라미 딱 줘요. 그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규정을 신설해버려요. 신설. 그래서 지금 알으세요. 대형 파라솔도 임시중개시설물에 포함. 도명천막도 그러면 임시중개시설물에 포함. 어떤 중개사무소 이외에 떴다방 업자가 뭔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이 있으면 전부 다 뭐다? 임시중개시설물에 해당돼가 13조 2항, 13조 2항 위반으로 지금은 떴다방을 단속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조항을 위반해도 처벌의 내용은 똑같아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형으로 똑같은 처벌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법이 두 규정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이중사무소 금지, 무슨 시설물 금지, 임시중개시설물 금지 이렇게 규정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거는 궁금 안 하면 그만이고 그러세요. 왜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도명천막 업자는 이걸 중개사무소로 받는지 파라솔은 왜 중개사무소로 안 받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궁금하다라는 소리. 알겠습니까? 그게 궁금해지는 게 지극히 상식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학선생들이 그 이유 설명 안 해요. 알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러세요. 왜? 시험이 안 나오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 문제라 문제. 알겠어요. 그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결국 뭐다? 여러분들 지금 봐봐요. 외우는 수밖에 더 있나? 도명천막은 뭐 유죄, 파라솔은 무죄. 알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도 금지. 그럼 다 외우는 거야. 알겠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판례 두 개가 거의 뭐다? 한 20줄 가까이 되잖아요. 다른 교재 봐봐요. 대한민국 어느 교재를 다 봐도 이 두 판례를 20줄씩 써놨는가? 겪어대야 서너 줄밖에 없어요. 결론만 쓰면 되니까. 그런데 저는 다 적어놨잖아. 그럼 그걸 읽어보면 그 이유가 이제 이해된다, 안 된다?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알겠어요. 81페이지 제일 위에 봐봐요. 두 번째 줄에 도명천막 해놨잖아? 그것부터 한번 읽어봐요. 줄 걸 필요 없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적어놓으면 읽어볼 수는 있잖아. 적어놓치려면 보지도 못하는데 뭐.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건물은 아니면은 분명해요. 분명하지만은 뭐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 중개사무소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와 차단되고 사무직기가 갖춰져 있어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 시설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이게 이유야, 이게. 이걸 도명천막을 중개사무소로 본 이유다라는 겁니다. 실제 단속 상황을 보면 그래요. 도명천막은 안에 보니까 뭐다, 책상도 갖다 놓고, 알겠어요. 사무직기도 갖다 놓고, 알겠어요. 컴퓨터, 노트북도 갖다 놨다, 안 갖다 놨다? 갖다 놨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요. 아무리 그게 버젓한 건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축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알겠어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중개사무소임을 충분히 인식하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없지 않느냐. 그래서 중개사무소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법원의 시각은 다시 왼쪽 페이지로 와봐요. 왼쪽 페이지로 와봐. 줄 꺼낸 거 한번 봐봐. 설치가 금지되는 다른 중개사무소는 등록 기준을 갖춘 중개사무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중개사무소도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하는 게 이게 법원의 시각이기 때문에 도명천막도 중개사무소로 본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공부할 때 등록 기준 공부했잖아? 뭐가 건물에는 등록이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 그럼 제가 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어요. 정상적으로. 했는데 인근에 뭐가 건물을 또 새로 확보해가
거기서 또 중개 업무도 수행해. 이중사무소 맞다, 맞다? 맞습니다. 알겠어요. 무허가 건물은 등록 기준에 적합한 건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공간 맞다, 맞다? 맞다. 그러면 그것도 무허가 건물도 중개사무소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등록 기준에서 요구하는 사무소의 기준과 설치가 금지되는 이중사무소의 기준은 같다가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이 법원의 시각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이해를 해야 이제 깨닫는 공부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81페이지로 와가 그 대형 파라솔 줄 거 나왔잖아. 한번 읽어봐요. 고서부터. 플라스틱 탁자가 부착된 대형 파라솔 둘레에 자신이 경영하는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붙여놓고 저 위에 간이의자 5개 놓여있긴 하시나 천막 등 외부와 차다른 시설을 갖추고 있다 안 갖추고 있다? 갖추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걸 누가 보더라도 중개사무소로 인식할 수 있겠나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법원은 뭐 중개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리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 그럽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일반인들이 그 시설물을 중개사무소로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큰 기준이 된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아, 그런 시각입니다. 근데 요까지 해놔놓고, 알겠어요? 좀 더 여담으로, 쉬어가는 코너로, 알겠어요? 이때 이 두 떴다방업자가, 알겠어요? 아까 제가 뭐, 공인중개사법도 위반하고, 도로교통법도 위반하고, 이럴 수 있다 그랬잖아? 이 건도, 이 떴다방업자도 공인중개사법상의 이중사무소 금지 규정만 위반했느냐? 아니에요. 도로교통법도 위반이지. 여러분들 봐봐요. 모델하우스 앞에 인도 보도가 있잖아. 보도에 도명 천막이든 파라솔 이런 거 설치하면 도로교통에 방해를 하는 거잖아요. 누구든, 우리 도로교통법 보면 누구든지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도로상에 설치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도로교통법도 위반했다, 안 했다? 이 두 떴다방업자도 도로교통법도 위반한 거예요. 그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이거 안 적어 놓은 거지. 이 공인중개사법 교재니까. 그런데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도 앞에 도명 천막을 설치 운영한 떴다방업자는 다 유죄. 파라솔 설치 운영한 떴다방업자는 도로교통법 위반도 무죄라. 신기하게. 그 왜 그러냐면은 상식적으로 봐봐요. 안에 사무용 직기도 다 갖다 놓고 노트북도 갖다 놓은 이 도명 천막은 그 떴다방업자가 직접 설치했다 안 했다? 직접 설치했다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거잖아. 그런데 이 파라솔 설치 운영한 떴다방업자는 파라솔을 도로상에, 인도도 도로거든? 도로상에 이 떴다방업자가 설치 안 했다 하는 거야, 자기가 설치 안 했다 하는 거야, 아저씨요. 그러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니와 거기 있었노? 하니까네, 아저씨. 거기 있었노? 하니까네. 그날 비가 와가지고 비 피하려고 거기 있었는데, 이리 된 거야. 비 왔는 거 맞나, 안 맞나? 물으니까 비 왔는 거 맞아. 아저씨, 무슨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가 이제 또 정인으로 누구를 불렀냐면, 단속관 경찰관을 불러가 정인한테 물었어요. 그럼 단속관 경찰관 당신은 이 파라솔 설치 운영한 저 사람이 파라솔 설치하는 거, 피는 거 직접 봤나 못 봤나 물어본 거야. 그래서 그거는 못 봤는데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형사재판에서 철저한 증거재판 주의인데 이 파라솔을 직접 설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죄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도명천막은 떴다방업자가 지가 설치 안 했다고 해봤자 그건 변명밖에 더 되겠어요. 안에 노트북까지 다 갖다 놨는데. 그렇지요. 그게 결국 우스갯소리를 하자면은 비가 왔기 때문에 도명천막을 설치 운영한 떴다방업자는 고객을 뭐다 안락하게 모신다는 청을 해서 천막을 설치했더니만 유죄가 나왔고, 파라솔 설치한 떴다방업자는 뭐 비가 오기란 말기란 고객이 비 맞기란 말기란 간에 하겠어요. 대충 임시시설물 설치했는데 그만 무죄가 나온 거예요, 이게.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이중사무소 금지,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규정. 공부 다 됐다, 안 됐다? 다 됐다, 이 말지. 81페이지 양갈로 2번, 여기까지만 잠시 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뭐? 예외 해놨어. 예외. 알겠어요. 읽어봅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에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과정에 신고하고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말 수 있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동그라미 칩니다. 반드시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사무소와 무슨 사무소? 분사무소. 이렇게 조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누구만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점. 그것 때문에 제가 진하게 해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다가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도 진하게 해놨지? 그 이유는
만약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사무소가 대구시 북구에 있으면 북구 안에는 분사무소 둔다 못 둔다? 못 둔다라는 거. 그 점을 주의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이제 그걸 지나긴 한데 이제 D페이지를 봐봐요. D페이지 보면 이제 법인의 분사무소에가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설치 요건과 절차에 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계속 살펴보자 이 소리다. 알겠습니까? 쉬었다 합시다.